네, 두 분 말씀처럼 사실 이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또 쉽지도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매일매일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이제 심화되고 있는 패권 경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AI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좀 시간 여유가 좀 더 있으면은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있는 대화들을 나누고 싶은데 또 AI 반도체만 오늘 얘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저희가 저녁에 시원할 때 여기에서 판교 계시는 개발자분들 또 동탄 계시는 개발자분들하고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는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특히 인공지능이 지금 이게 국가대항전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700조를 투자하겠다 이러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300조, 400조 투자하려고 자금 확보하는데 막 혈안이 되어 있고요. 중국도 800조 마련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게 개개 민간 기업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같이 또 협력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IT, ICT, AI 관련해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그 대통령이 이제 미래산업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전략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그런 이제 전략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두 분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니면 주요 대통령 아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뭐 하나에 너무 꽂히면 곤란합니다. 가끔 이제 교수님들이 자기 평생 연구한 게 꽂혀가지고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계는 변화무쌍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경청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여의도에 저희가 앉아 있으면은 의사결정할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안서를 던져주십니다. 이때마다 판단력 있게 이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과거에 어쩌다 보니 제가 안철수 의원님이랑 입고 있는 옷 색깔이 뒤집혀서 그런데 제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던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안철수 의원님 오렌지 옷 입고 다니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오렌지 옷 입고 다니는데 안철수 의원님 빨간색 입고 다니시는데 제가 빨간색 옷 입고 그 회사 사장을 할 때 제안서가 굉장히 많이 그 선거 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들 메타버스 산업 하시는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메타버스 이러면 그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오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버즈워드에 낚일 때니까요. 이런 거 제안하시더라고요. 메타버스 공간상에 그 빨간색 회사에 그 공간을 만들면은 젊은 세대가 환호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당신들 지지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세대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왜 거기에 와서 메타버스까지 와서 그 빨간색 회사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제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실제 여의도의 의사결정자들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거 많잖아요. 그 메타버스 공간에 은행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의 캐릭터가 걸어가지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버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앱 켜서 내가 송금하면 되지 뭐하러 내 캐릭터가 걸어가지고 그런 거 하겠느냐. 근데 이건 제가 그냥 비유를 한 것이지만 산업에 이런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의사결정자가 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될지 안 될지까지 예측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애초에 말 안 되는 건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이런 수많은 제안서에 낚여가지고 안 되는 일에 이렇게 돈을 갖다 놓는지 아니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 산업을 갈라파고스화 시키는 방향으로 돈을 투자한다든지 모든 걸 국산화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의사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의사결정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아니면 산업에 대한 이해 아니면 이런 비즈니스 센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물론 이제 성공한 사업가 출신이신 안철수 의원님은 더 이쪽에 조예가 깊으시겠지만은 저만 해도 그 빨간 회사 사장만 할 때만 해도 정말 유혹이 많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이면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앞서 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같은 듯 다른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메타버스 하시는 분들도 오해하시지 말게 메타버스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런 좋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똑같은 칼인데 사람을 죽이는 칼로 쓸 거냐,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칼로 쓸 거냐.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AI 기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정자 분들도 이 전략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 가보면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법조인 출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과거의 일을 대부분 다루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불행하지만 서현동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 일어났을 때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 사람을 잡아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새롭게 법을 만들고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10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했던 것을 20대부터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과거의 일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일어났었는데 이걸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일에 주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하나만 꼽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서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미래를 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이 바로 과학기술자와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자나 사업가가 이런 부분에 정말로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또 이 사업 분야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뭐 많은 종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컴퓨터도 보십시오. 지금 아까 메타버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부터 해서 정말로 많은 분야가 있고 그 각 분야마다 여러 전문가들이 있고 또 그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이 또 다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인선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경제 나는 잘 모르니까 옛날에 군 출신 분들께서 경제 잘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맡기자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도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자기의 생각과 맞는 사람을 인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모르면 맡기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말 과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정말 정확한 사람을 인선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안 의원께서도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모셔와서 쓰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도
내용을 잘 알고 특히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AI 인공지능으로 인한 이제 사회적 문제를 저희가 또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 또 판교에서 오신 분들 요즘 코딩도 AI가 해주고 있죠.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예 그냥 이 텍스트를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면 이제 코딩 해주기도 하고 AI가 코딩을 하고 AI가 디버깅도 해주고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좋은데 또 긴 호흡으로 보면은 내 자리를 위협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또 이준석 의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법률이든 의료 쪽이든 전문직 업종에 대해서도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AI로 인한 이제 고용 불안이라든지 또 일종의 실업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책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더 나가서는 이 AI 시대가 오게 되면은 AI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직접적인 생산력을 올리게 될 건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조세 문제라든지 또 어떻게 배분할 거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로 인한 뭐 사회적인 문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꼭 그런 예가 아니더라도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전적으로 로봇으로 자동차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는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사람의 직업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AI라든지 로봇이 발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서 AI를 단순히 사람과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업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혹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 로봇 비슷한데 이렇게 입는 로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입으면 아주 그 적은 힘으로도 그걸 움직일 수 있고 굉장히 정밀하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 옷을 입고 나서 그걸로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도 만들고 정말 시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사람의 직업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만드는 그 제품의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가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또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막연한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게 아니고 AI를 잘 쓰는 사람이 내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고 있지 말고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부터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는 또 리스크이면서 기회가 되는 부분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판교에 보면은 제 친구들이 이제 사장 노릇하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뭐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IT 회사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작년에 그런 말 한번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이 판교의 개발자 연봉이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기술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초봉이 7천 찍히는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사실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가장 기초적인 그 코딩을 하는 초급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언급됐지만은 커서나 아니면 코파일럿 같은 코딩 어시스턴트 서비스 때문에
굉장히 그 수요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업을 준비하시던 분들한테는 하나의 리스크가 됐지만은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가끔 제가 간단한 스크립트나 코드를 짜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의외로 국회의원 하는 일 중에 반복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짤 때면은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면에 있어 자료 조사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고부가 가치적인 그런 작업들을 또 그런 AI 어시스턴스 이용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그 기획력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세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이렇게 있던 시절에서 이제 사실 개발자의 영역이 조금 줄어든다 해가지고 나머지 영역이 그러면은 또 줄어들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획자의 영역이라는 것, 그러니까 BM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플로우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얼마 전에 보면은 뭐 문과 출신의 또 이 대학 졸업하고 취준생분들을 만나보면은 요즘은 개발자밖에 안 뽑아요 이러더니만은 이제 개발자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또 오는 건데요. 저는 아이디어를 구현물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짧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빈번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이 가능해졌다. 이걸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국내에서의 경쟁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위험에 빠졌다라 보지만,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의 AI 역량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뭐 아까 AI 모델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했지만은 AI 역량이 강화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의 생산성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 지점이 필요한 지점이다 생각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AI에,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로봇이나 아니면 아까 안 의원님이 얘기한 엑소스켈레톤이나 이런 것들에 대체되지 않으려면은 개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또 늘어나서 그런 생산성의 한계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요.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저희 1학년 때는 뭘 가르쳐 줬냐면요. 도서관에서 자료 잘 찾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하버드 대학교 가면 장서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원하는 자료를 인덱스에 찾아가지고 빨리 찾는가 가르쳤는데요. 요즘은 가보면 수업에서 한 몇 년 전까지는 가르쳤던 게 구글 검색 잘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검색 엔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구글도 그냥 단어만 치는 것과 검색 연산자라는 걸 쓰는 것에 따라서 효율이 몇 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롬프트 기반의 LLM이나 이런 것도 일반적인 대중이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효율이라는 게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AI 교육 같은 것도 학교 차원에서부터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가릴 필요 없이 그런 AI 어시스턴트들의 활용을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